김성철 씨, 당신 때문에 회사 기밀 3억 원어치가 유출됐어요. 이거 업무상 배임이에요. 경찰 부르기 전에 해명이나 해보세요. 회의실의 형광등은 유난히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63세 야간 경비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꽉 붙잡았습니다. 겨우 38살인 박준혁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웅웅거렸고 유리문 밖에서는 직원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60세 해를 살면서 가장 억울하고 치욕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막힌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3주 전 그날 밤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밤 11시 20분. 대한산업본사 1층 로비입니다. 저는 경비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CCTV 모니터 12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성철, 63세, 야간 경비원. 이것이 제 이름 뒤에 붙는 전부였습니다. 낡은 보온병에서 다 식은 커피를 따라 마시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30년 전 제 손으로 국가보안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이 건물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1994년 국가정보원 산하보안기술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정부 주요 시설의 보안 설계도를 그리는 핵심 인물이었죠. 하지만 단 한 번의 코드 누락, 즉 사소한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해킹 사고가 터졌고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제 이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다시는 중요한 일을 맡지 않겠다. 그것이 제가 저에게 내린 평생의 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6번 카메라, 지하 2층 서버실 앞 화면이 0.3초 정도 미세하게 끊겼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다시 재생해 보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기계가 낡아서 생기는 일시적인 오류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압니다. 0.3초는 아주 짧지만 숙련된 침입자가 지나가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록부에 적었습니다. 0시 3분. 6번 카메라 신호 순간 단절. 다음 날 아침 주간 경비원 이 반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반장, 6번 카메라 신호가 잠깐 끊겼던데 확인 좀 해봐요. 이 반장은 허허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에이, 김 선배님. 기계가 오래돼서 그래요.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밤에 건물이나 지키는 경비일 뿐이니까요. 3일 뒤 회사 게시판에 공지가 떴습니다. 외주 보안업체 시큐어테크와 계약을 맺고 최신 인공지능 AI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고 업체 이름을 다시 읽었습니다. 시큐어테크. 작년에도 해킹 사고가 2번이나 있었던 곳입니다. 시스템 설계에 근본적인 구멍이 있다고 업계에 소문이 자자한 회사였죠. 그리고 이 계약을 주도한 사람은 박준혁 보안팀장이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관리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경비실 김성철입니다. 보안팀장님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새 시스템 관련해서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관리부 직원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유, 경비 아저씨. 그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대졸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습니다. 일주일 후 밤 11시 박준혁 팀장이 직접 경비실로 내려왔습니다. 값비싼 수트에 젤로 매끈하게 넘긴 머리. 38살의 그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경비 아저씨, 저 박준혁입니다. 곧 인공지능 시스템이 들어오면 경비실도 다 자동화돼요. 아저씨는 그냥 화면만 보고 계시면 됩니다. 세상 참 좋아졌죠?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 시큐어테크 시스템은 외부와 연결되는 통로에 암호화 허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지 않으면 위험할 텐데요. 박준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보안 시스템을 어떻게 아세요? 그는 비웃듯 덧붙였습니다. 아저씨, 이건 최첨단 AI예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도 다 쓰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저씨 세대가 이해하기엔 좀 복잡한 기술이거든요. 그의 목소리엔 노골적인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더니 돌아섰습니다. 아, 그리고 아저씨. 곧 기계가 경비 업무 대부분을 대신할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니 적응하셔야죠. 그가 나간 뒤 저는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제 경고를 듣지 않았던 그날. 결국 큰 사고가 났고 저는 모든 책임을 졌던 그 참담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시스템 교체 작업은 일주일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습니다. 새벽 5시 박준혁이 서버실에서 나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 내일부터 새 시스템 작동합니다. 이건 사용 매뉴얼이에요. 그는 두꺼운 책자를 제 책상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200페이지가 넘는 영문과 기술 용어로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아저씨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상 있으면 저희한테 전화만 하세요. 기계가 알아서 다 하니까요. 그가 사라진 뒤 저는 매뉴얼을 펼쳤습니다. 시스템 구조도를 살피던 저는 경악했습니다.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 외부 접속 차단 방식, 암호화 규칙 등이 모두 제가 30년 전 설계했던 구조와 판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했던 바로 그 취약한 부분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빨간 펜을 들었습니다. 설계도 위에 치명적인 구멍들을 표시해 나갔습니다. 만약 내부 접속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이 구멍을 안다면 회사의 모든 기밀 정보는 아무런 저항 없이 밖으로 새나갈 게 뻔했습니다. 저는 다시 관리부에 전화했습니다. 긴급하게 보안팀장님께 전달할 게 있습니다. 시스템에 아주 심각한 허점이 발견됐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짜증 섞인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새벽 5시예요. 제발 잠 좀 자자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CCTV 화면을 보았습니다.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요. 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 경고는 허공을 맴돌 뿐이었고 저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새 시스템이 가동된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경비실에서 새로 설치된 번쩍이는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은 이전보다 훨씬 선명해졌고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이상 징후를 감지한다는 표시등이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불안으로 돌덩이를 얹은 듯 무거웠습니다. 이 시스템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텅 빈 강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 17분. 드디어 알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서버실 접속 기록 이상. 저는 즉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접속 시간 2시 15분. 접속 권한은 레벨 3. 내부 직원들이 사용하는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접속 위치가 건물 내부가 아니라 외부 IP, 즉 건물 밖의 낯선 주소였습니다. 누군가 내부 직원의 아이디를 훔쳐서 밖에서 몰래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보안팀 비상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린 끝에 잠이 덜 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경비실 김성철입니다. 지금 외부에서 내부 권한으로 몰래 접속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전화 너머로 돌아온 건 한숨이었습니다. 아저씨, 그거 시스템이 새로 깔려서 생기는 일시적인 오류 버그예요. 신경 끄고 모니터나 보세요. 아니, 하지만 접속 위치가 명백히 건물 밖입니다. 괜찮다니까요. 아저씨가 전문가예요? 끊어요. 뚜뚜뚜. 전화가 또 끊겼습니다. 저는 낡은 수첩을 꺼내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2시 17분. 외부에서 내부 권한으로 접속 시도. 보안팀 보고했으나 무시됨. 글씨가 덜덜 떨렸습니다. 3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문제를 발견하고 보고했지만
상사들은 과민 반응이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고가 터졌고 모든 비난의 화살은 힘없는 저에게 꽂혔습니다. 아침 8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 미숙이 따뜻한 국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어서 씻고 밥 먹어요. 저는 식탁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미숙이 국을 뜨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문제요? 또 보안 어쩌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설명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 이야기를 한들 아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해한다 해도 경비원 신세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이 좀 고되네. 미숙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경비일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잠도 못 자고 그래요. 그냥 남들처럼 월급이나 받고 조용히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어. 누군가는 지켜야 하니까. 미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요. 당신 고집을 누가 말려요. 식사를 마치고 방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아무도 듣지 않는 경고를 외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라리 아내 말대로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을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침묵하면 30년 전보다 더 큰 후회가 남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 저녁 다시 출근했습니다. 경비실로 가는 복도에서 젊은 직원 2명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야, 이번에 바뀐 보안 시스템 진짜 좋더라. 박 팀장이 일 하나는 똑 부러지게 하네. 그러게. 이제 경비 아저씨들도 할 일 없어서 편하겠어. 일도 안 하고 돈만 축내는 사람 아냐? 그들은 제 옆을 지나가며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그냥 배경 같은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밤 11시 또다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3층 연구개발팀 서버였습니다. 접속 권한 레벨 4, 더 높은 등급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화면을 캡처 사진 찍기하고 보안팀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3층 서버에 외부 접속이 발생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아, 경비 아저씨. 또 그러시네. 그거 시스템 점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저씨보다 우리가 더 잘 아니까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첩에 다시 기록했습니다. 23시 3분. 3층 서버 외부 접속. 레벨 4 권한. 보고 무시됨. 제 수첩은 이제 이런 기록들로 빽빽해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분명한 범죄의 증거들이었습니다. 3일 뒤 저는 직접 박준혁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8층 보안팀 사무실은 깨끗하고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박 팀장은 고급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자 그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 저는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팀장님, 지난 3일간 외부에서 몰래 들어온 기록이 7번이나 있습니다. 모두 새벽 시간대고 내부 권한을 사용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박준혁은 제 수첩을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저씨, 이건 최신식 인공지능 시스템이에요. 아저씨가 예전 기술만 생각하고 오해하시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30년 전에도 겪어본 패턴입니다. 제가 국정원에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준혁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30년 전이요? 아저씨, 지금이 몇 년도입니까?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세요. 솔직히 말해서 아저씨는 보안 전문가가 아니라 경비원이잖아요. 전문가들이 괜찮다는데 왜 자꾸 나서세요? 그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금 그냥 경비원일 뿐입니다. 30년 전의 화려한 이력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거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지 말아야 할 곳을 왔군요. 박준혁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알았으면 나가보세요. 경비나 잘 서시고요.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아팠지만 마음의 통증이 더 컸습니다. 역사는 비극적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수상한 기록들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횟수는 점점 늘어났고 누군가는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잊고 있던 기술을 다시 꺼냈습니다. 컴퓨터 주소를 추적하고 들어온 길을 분석하고 권한 등급을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도둑이 사용한 권한은 레벨 5, 즉 이 회사의 보안 팀장급만 가질 수 있는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제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설마 박준혁 팀장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몰래 들어온 시간과 박 팀장의 근무 기록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도둑이 들어온 시간마다 박 팀장은 항상 자리에 없었습니다. 출장을 가거나 외근 중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내부자가 주도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63세 야간 경비원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거대한 파도 앞에 선 종이배가 된 듯한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30년 전 상사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던 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을 때 옆에서 잠든 아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또다시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새벽 5시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침묵하지 않겠다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도 끝까지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겠다고. 그것이 제가 30년 전에 저에게 속죄하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아침처럼 시작됐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교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8시 10분경 갑자기 건물 전체에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주간 경비 이 반장이 당황한 얼굴로 전화를 받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 선배님, 큰일 났어요. 보안팀에서 선배님을 당장 회의실로 부른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8층 회의실에 들어서니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박준혁 팀장, 관리부장, 심지어 높은 임원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박준혁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김성철 씨 앉으시죠. 그가 화면을 켰습니다. 정보 유출 사고 보고서라는 글자가 크게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회사의 핵심 설계 자료가 경쟁사로 유출됐습니다. 피해액은 최소 3억 원입니다. 제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유출된 시각이 토요일 새벽 3시 22분이고 그때 건물에 있던 사람은 야간 경비인 당신뿐이었습니다. 그는 CCTV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새벽 3시 15분에 당신이 경비실을 비웠죠? 그리고 3시 22분에 서버실에 누군가 접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7분 동안 어디서 뭘 했습니까?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는 화장실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3층 복도 불이 켜져 있길래 확인하러 갔었고요. 박준혁이 비웃었습니다. 화장실요? 순찰요? 그런데 왜 기록부에는 이상 없음이라고만 적었죠?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옆에 있던 IT 팀장이 거들었습니다. 김 씨, 당신 최근에 보안 시스템에 계속 문제 있다고 트집 잡았죠? 혹시 불만이 있어서 회사에 해를 끼치려고 일부러 구멍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경고를 하려고.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관리부장이 서류 한 뭉치를 던졌습니다. 김성철 씨, 당신 과거 경력 다 조사했습니다. 30년 전 국정원 연구소에서 해킹 사고로 쫓겨났다면서요? 보안 전문가였다면서 왜 경비로 일하고 있었습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복수라도 한 건가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간 숨겨왔던 제 아픈 과거가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졌습니다. 박준혁이 책상을 쾅 쳤습니다. 증거는 명백합니다. 당신은 시스템을 잘 아는 전문가고 범행 시간에 자리에 없었으며 회사에 불만도 많았어요. 이건 업무상 배임입니다. 당장 경찰에 넘기기 전에 자백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기 지난 2주간 제가 기록한 외부 접속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누군가 내부 권한을 훔쳐서 밖에서 저지른 일입니다. 특히 보안 팀장급의 레벨 5 권한이 사용됐단 말입니다. 박준혁은 제 수첩을 낚아채더니 훑어보고는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경비 아저씨가 쓴 낙서장 아닙니까? 이걸 증거라고 내미는 거예요? 아저씨가 이해도 못하는 최첨단 시스템을 가지고 소설 쓰지 마세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저를 범죄자 취급하며 쳐다봤습니다. 관리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성철 씨, 일단 오늘부로 업무 정지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세요. 회의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벽을 짚어야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경비래. 3억이나 빼돌렸다며? 나이 먹고 무섭네. 63년을 정직하게 살아오려 애썼는데 한순간에 파렴치한 도둑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경비실에서 제 물건을 챙겼습니다. 낡은 보온병, 여벌 양말, 그리고 30년 된 연구 노트. 가방이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건물을 나서는데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따가웠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회사에서 연락 왔다는데. 사실 아니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식에게 아빠는 억울하다고 말할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오니 미숙이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왜 벌써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현관에 주저앉아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미숙이 제 어깨를 잡고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말을 해봐요.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리고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국정원 시절의 실수, 그 뒤로 경비로 살아온 세월, 그리고 이번에 쓴 누명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미숙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왜 혼자 그 고생을 했어요? 당신은 잘못 없어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마요. 아내의 위로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전의 연구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 내 이름을 걸고 진실을 밝히겠다. 녹슨 칼날을 다시 갈 시간관이었습니다. 그 뒤로 사흘간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자료 분석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기록한 접속 주소 IP들과 시큐어테크 시스템의 구조도를 하나하나 대조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설계했던 방식과 지금의 방식을 비교하며 범인이 이용한 비밀 통로를 찾아냈습니다. 이른바 몰래 만든 뒷문이었습니다.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나중에 몰래 들어오려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둔 구멍이었죠. 이 뒷문은 오직 레벨 5 권한, 즉 보안팀 장급 권한이 있어야만 열 수 있었고 접속한 기록도 자동으로 지워지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이 뒷문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정보를 빼돌린 뒤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박준혁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회사 공시 자료와 뉴스 기사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준혁이 시큐어테크와 계약을 맺기 전 개인적으로 그 회사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심지어 계약 체결 직후
박 팀장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고급 외제차를 샀더군요. 평범한 팀장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차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출된 정보가 흘러간 곳이었습니다. 제가 추적한 접속 주소는 중국 심천에 있는 어느 서버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가 공장을 둔 곳이었죠. 박준혁은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회사 기밀을 외국에 팔아넘긴 산업 스파이였던 것입니다. 증거는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걸 누구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경찰도 회사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 한 사람, 강태원 회장을 떠올렸습니다. 예순을 넘긴 회장님은 깐깐하지만 공정하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개 경비원이 어떻게 회장을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 정문 앞에 섰습니다. 출입증이 정지되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문 경비에게 사정했습니다. 회장님께 꼭 전달할 자료가 있습니다. 제발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지만 경비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아저씨, 뉴스 보니까 사고치고 쫓겨났다면서요? 여기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때 회장님의 검은색 전용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63세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차단기가 내려가기 전 몸을 던져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경비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차를 향해 달렸습니다. 회장님이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제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저를 제압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회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강 회장이 손을 들어 경호원들을 멈췄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은 야간 경비 김씨 아니오? 5분 주겠소. 올라옵시다. 회장실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30년 전 국정원 연구소 시절의 증명서, 제가 기록한 외부 접속 주소들, 그리고 박준혁 팀장이 이용한 시스템의 뒷문 설계도까지. 회장님, 저는 30년 전 국가보안을 담당하던 사람입니다. 비록 한 번의 실수는 있었으나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박 팀장은 이 뒷문을 통해 정보를 팔아넘겼습니다. 여기 접속 주소를 보시면 경쟁사가 있는 중국 심천으로 연결됩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자료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박 팀장은 큰 실수를 한 것이군. 그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지금 당장 박준혁 팀장과 IT 팀장을 내 방으로 불러. 그리고 경찰에도 연락해. 잠시 후 박준혁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비웃더군요. 아저씨, 여기까지 와서 소설 쓰고 계십니까? 하지만 강 회장이 서류를 던지자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박 팀장, 이 중국 주소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 자네 출장 기간과 접속 시간이 소름 돋게 일치하는데? 박준혁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우연입니다. 저 경비원이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함께 온 IT 팀장이 노트북으로 시스템을 점검하더니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뒷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 팀장님의 최고 권한으로만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빚이 너무 많아서 잠시 눈이 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경찰이 들어와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 회장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선생님, 아니 김 수석님. 제가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직책으로 사람을 판단하느라 진짜 보물을 알아보지 못했군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강 회장은 저에게 보안 고문 자리를 제안하며 다시 회사로 돌아와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이제는 정말 쉬고 싶습니다. 30년 만에 제 이름을 찾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일주일 후 본사 대강당에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강태원 회장이 직접 단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던 한 분을 오해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김성철 선생님은 우리 회사를 구한 영웅이셨습니다. 강 회장은 90도로 고개를 숙여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를 무시하던 젊은 직원들도, 범인이라 수군대던 사람들도 모두 미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로비로 나오니 아들 준호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를 못 믿고. 아버지는 정말 제 인생 최고의 영웅이세요. 아들의 눈물을 보며 제 마음속 깊은 응어리가 비로소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경비복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산책을 갑니다. 거실 책장에는 강 회장이 준 감사패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더 소중한 것은 가족들의 웃음소리입니다. 저는 63살입니다. 30년 전 실수했고 30년 동안 스스로를 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실수는 끝이 아니며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사실을요. 저는 이제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세월의 무게에 눌려 나 자신의 가치를 잊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김성철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진 자부심을 깨우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경륜과 지혜는 결코 낡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인생 이막을 걸어가시는 모든 시니어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